결혼하기 전 아버지는 내게 항상 퇴로를 마련해 두라고 조언하셨다.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예단으로 받은 3억 원과 아파트를 남편 몰래 법무법인에 가서 증여 등기를 마쳤다. 시동생이 집을 사기 전까지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내 이름은 서연,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다. 그때의 감정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약간의 막연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정말 멋진 남자였다. 그는 온화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누가 봐도 나는 행운아였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행운만으로 가득할 수 있을까? 특히 결혼이라는 큰 전환점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기 전날 밤, 아버지는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오래된 책과 한약재 냄새가 밴 그 낡은 서재는 늘 아버지가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곳이었다. 거의 이른의 봄을 보내신 아버지는 인생과 결혼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낸 살아있는 증인이셨다. 아버지의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세상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은 연륜이 담겨 있었다. 딸아, 이리 와 앉아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목소리는 나직하고 따뜻했지만 평소와 다른 엄격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책상 옆에 놓인 보온병에서 직접 타신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내게 밀어주셨다. 나는 순순히 의자에 앉았다. 마음이 조금 조여왔다. 아버지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 다 알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 찻잔 속에서 찬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사랑도 알고 결혼도 알겠지만 아직 인생 전부는 모를 게다. 인생은 말이다. 강과 같단다. 오늘 잔잔했던 파도가 내일은 거친 폭풍으로 변할 수 있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민준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다.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믿는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책임감이고 먹고 사는 문제이며 가장 무서운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에 드는 사람의 마음이란다. 나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다음 말씀을 기다렸다. 내 머릿속에서는 예비 신부의 낙관론과 노쇠한 아버지의 신중함이 싸우고 있었다. 결혼은 이걸 명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씀하셨다. 평생의 계약이지. 하지만 만약 네가 더 이상 너 자신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만약 공동재산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내 존엄성을 빼앗기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아버지는 당신의 친구와 동료들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평생 가족의 기둥이었지만 늙고 병들자 공동재산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빼앗기고 친족들의 적선에 의지하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아저씨 이야기.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분은 젊음을 다 바쳐 남편을 내조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자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빈손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존엄을 지키는 도구란다. 내 존엄, 내 자립심은 수억 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 아버지는 맹세처럼 속삭이셨다. 너는 곧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예단 3억 원과 이 아파트를 받게 될 게다. 그 아파트는 내 명의였지만 아직 혼전 재산으로 법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딸아,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너 자신을 위한 퇴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 돈과 아파트를 내 고유 재산으로 공증받거라. 이 사실은 비밀로 하고 민준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불확실성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야. 이건 배신이 아니라 준비란다. 아버지의 조언은 내가 가진 낭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마치 내 사랑의 정원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걱정 가득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니 이것이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아버지에게 약속하거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존엄을 굳게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퇴로는 이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필요할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선택권을 갖기 위한 거야. 내 노후와 안전을 위한 방패막이지. 나는 아버지를 꽉 껴안고 평생 나를 위해 살아오신 그 남자의 익숙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은 내가 결혼 생활로 가져가야 할 보이지 않는 짐과도 같았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그 조언 마음에 새길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약혼 반지를 보며 다짐했다. 사랑은 희생이지만 존엄은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지키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유일한 비밀이 될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나 자신과 이 결혼을 위한 보험이다. 나는 굳건한 결혼은 완전한 의존이 아닌 자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날 밤 대화 이후 나는 재정 문제를 더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독립은 단순히 돈 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에게 있어 개인의 자유라는 문을 여는 열쇠였다. 나는 본래 사랑을 믿고 나눔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돈은 자립의 척도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았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고유 재산 없이 늙고 병든 사람들을 보렴.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며 무엇을 하든 허락을 구해야 하지. 그들의 존엄이 상처받는 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란다. 민주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거듭 되뇌었다. 그는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게 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생은 만약으로 가득 차 있다. 만약 민준이 더 이상 없다면, 만약 민준이 변한다면, 만약 그의 사업이 실패한다면, 혹은 더 간단하게, 만약 내가 누군가의 동의나 설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의미 있는 일, 예를 들어 자선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고 싶다면 나만의 자원이 필요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동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 공부방을 열고 싶어 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몇 달 동안이나 설득해야 했다. 아버지는 지지하셨지만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웠다. 어머니는 기다려야 했고 단지 공동재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 그때부터 나는 재정적 의존이 한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꿈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는지 목격했다. 독립의 가치는 말이다, 딸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네 꿈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데에 있단다. 아버지께서는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더 깊이 분석해 주셨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지겠지. 만약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인데 불행히도 민준에게 병고가 생기면 네가 만들지 않은 빚까지 함께 짊어져야 할 수도 있다. 이 아파트와 현금 3억 원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와 땀이 담긴 것이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나는 아버지가 민준과 계산적으로 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버지는 내가 인생과 운명과 계산하기를 원하셨다. 사랑은 낭만적이지만 인생은 현실적이다. 그 며칠 동안 민주는 마지막 절차들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그는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행복해했다. 그는 결혼 축의금과 예단을 합쳐 더 큰 아파트, 민준과 서연의 이름으로 된 집을 사자고 의논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 씨, 내 돈은 비상 예비금으로 그냥 따로 두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회사 성장에 집중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쓰면 되잖아요. 어때요? 민주는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아내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네.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도 내 돈이지. 하지만 아내가 마음 편하자고 따로 갖고 싶다면 그렇게 해. 난 당신을 전적으로 믿어. 그 순간 나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다. 민주는 나를 믿어주는데 나는 비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믿음은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그가 나를 이렇게 믿어준다면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이 가정을 보호하는 길이다. 나는 결코 이 퇴로를 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병고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소개해 주신 변호사에게 조용히 연락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불안하면서도 단호한 심정이었다. 나는 이 행동이 민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약속을 존중하고 내 인생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것임을 이해했다.
나는 결혼식 직후 이 재산들이 공식적으로 공동재산으로 편입되기 전에 공증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서연아, 이건 탈출구가 아니야. 이건 버팀목이야. 내 존엄을 위한 버팀목. 그리고 언젠가 이 독립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예단과 아파트 등기 서류를 받던 날 내 손은 떨렸다. 현금 3억 원. 이제 막 결혼의 문턱에 들어선 젊은 여성에게는 큰 금액이었다. 게다가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아파트의 가치까지 더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께서 평생 일궈주신 거대한 자산이었다. 법적으로 이것은 결혼 전 내 고유 재산이었다. 하지만 명확하게 공증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나 아파트에 대한 추가 투자는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공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다. 내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내적 갈등이 일었다. 한쪽에는 내가 평생의 안식처라고 믿는 민준이 있었다.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마치 내가 늘 진실함 위에 세우고 싶었던 관계에 작은 흠집을 내는 것 같고 불투명한 행동 같았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와의 약속, 자신과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그렇게 큰 재산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와 땀을 어떤 위험에 대한 좋은 먹잇감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너는 너 자신의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먼저 산 사람의 연륜이 예비 신부의 낭만을 이겼다. 나는 공증을 받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민준이 결혼식 전 중요한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방으로 출장을 간 사이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가장 평범한 옷을 입고 큰 선글라스를 쓴 채 아버지께서 미리 약속해 두신 법무법인 사무실로 조용히 향했다. 공증 사무실의 분위기는 차갑고 엄숙했다. 나는 중년의 변호사 앞에 앉았다. 인상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매우 전문적이었다. 서연 씨, 이 공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죠? 변호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절차는 이것이 서연 씨의 고유 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재산은 서연 씨의 것입니다. 서연 씨가 자발적으로 양도하거나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말이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내 미래와 계약을 맺는 기분이었다. 내가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미래와 네,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펜을 잡고 서명할 때 손이 살짝 떨렸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민준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이혼을 위한 준비라고 여기지 않을까? 두려움이 나를 에워쌌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노년에 수치스럽게 살아야 했던 그 아저씨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눈을 감고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이고 내가 민준을 자유롭게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준비다. 재정적 독립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련을 극복할 힘을 줄 것이다. 서류 절차가 끝났다. 변호사는 공증을 받고 붉은 인장이 찍힌 서류 한 뭉치를 내게 건넸다. 그것은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 때문에 무거웠다.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자물쇠가 달린 상자에 넣어 아버지의 낡은 책장, 민준을 포함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다. 법무법인을 나서자 눈부신 오후 햇살이 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동시에 조금 더 외로워졌다. 나는 예식장으로 비밀을 하나 안고 들어갔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다. 자기야, 일 다 끝났어. 내일 바로 갈게. 보고 싶지 않아. 미래의 아내? 보고 싶어요. 아주 많이. 나는 약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사랑하기에 나는 이 결혼이 어떤 재정적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지길 더욱 원했다. 나는 다짐했다. 이혼을 위해 이 퇴로를 쓸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나 자신과의 맹세처럼 지켜야 한다. 인생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 서연이라는 사람의 존엄과 자립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독립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을 할 힘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자비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반이 될 것이다. 나와 민준의 결혼식 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분위기는 친척과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준 곁에 서서 마치 꿈이 현실이 된 듯한 행복을 느꼈다. 나를 바라보는 민준의 눈빛은 다정함과 사랑,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했다. 예식장 앞에 서서 주례 선생님이 서약을 요청했을 때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민준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삶의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평생토록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믿어왔던 진심이 담긴 눈이었다. 저 또한 당신의 가장 좋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모든 비바람을 이겨내고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을 맹세합니다. 내가 뱉은 모든 서약은 진심이었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키고 있는 비밀 때문에 약간의 무거움을 느꼈다. 자물쇠 잠긴 상자 속에 조용히 누워있는 공증 서류에 대한 비밀. 그것들은 신중함의 증거이자 내가 아버지에게 한 또 다른 약속의 증거였다. 나는 이 준비가 방금 내가 한 서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아니, 나는 다시 생각했다. 바로 이 재정적 독립이 내가 서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만약 불행히도 민준에게 병고가 생긴다면 나는 짐이 되는 대신 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와 함께 무너지는 대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물질적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을 운명의 독화살로부터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었다. 피로연에서 시어머니이신 김 여사님 고급스럽고 성격이 강하며 가족 재정에 다소 과도하게 관심이 많은 분께서 내게 다가오셨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구나. 우리 집에 복을 가져왔어. 아, 예단이랑 축의금은 민준이한테 맡겨서 둘이 어디에 투자해야 수익이 날지 의논해 보렴. 내가 보니 민준이가 사업 수완이 좋더라. 그 애가 관리해야 내 마음이 놓이지. 옆에 서 있던 민준은 어머니의 솔직함에 약간 민망해 보였다. 그는 거들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연이 돈은 서연이가 비상금으로 갖고 있도록 두세요. 나중에 제가 버는 돈으로 충분해요. 김 여사님은 활짝 웃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불만족스러운 기색을 알아차렸다. 에이, 집안 돈은 다 같이 쓰는 거지. 뭐하러 따로 둬서 번거롭게 해. 하지만 뭐 너희 둘이 알아서 해. 그래도 돈 묵혀두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님, 조언 감사해요. 민준 씨와 잘 상의해 볼게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단지 감정적인 것을 넘어 재정적인 계산이 섞일 것이라는 걸 알았다. 신혼 첫날 밤,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민주는 나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 서연아. 내게 와줘서 고마워.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따스함과 평온함을 느꼈다. 저도 고마워요, 민준 씨. 우리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나는 그 비밀을 일단 옆으로 밀어두기로 했다. 서명했고 공증받았으니 아버지에 대한 임무는 완수했다. 이제는 민준과 온전히 살아가야 할 때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이 자립심을 이용해 결혼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야 할 때였다. 나는 내가 민준을 충분히 사랑하고 민준이 나를 충분히 깊이 사랑한다면 나의 재정적 독립은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행복을 인생에 예기치 못한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될 것이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비밀은 영원히 안전망으로 남을 것이다. 인생이 나와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 때만 펼쳐지는 내 사랑을 의심하거나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결혼 초 몇 년은 부드러운 음악처럼 평온하게 흘러갔다. 나와 민주는 도심 근처에 얻은 작은 전셋집에서 살았다. 4명의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세를 놓아 월세를 받게 하셨고 그 돈은 건드리지 않는 묵돈으로 여겼다.
예단으로 받은 3억 원은 내 이름으로 된 장기 예금 통장에 비밀리에 넣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부부의 삶은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민주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그는 퇴근하면 항상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집안일을 도왔다. 그는 중요한 기념일을 한 번도 잊지 않았고 항상 나를 위해 양질의 시간을 내주었다. 그의 사업은 번창했고 작은 건설 회사는 점점 커져갔으며 돈도 더 넉넉해졌다. 민주는 내 개인 자금에 대해 전혀 묻거나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내 돈으로 충분해. 내 돈은 내가 갖고 있어. 나중에 아이 생기면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써라고 말했다. 그 절대적인 신뢰는 나를 정말 안심시켰고 민준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개인 재산에 대한 비밀은 점차 잊혀져 갔고 자물쇠 잠긴 상자와 함께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다. 나는 민준의 회사에서 작은 회계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도왔지만 모든 큰 결정은 그가 직접 내렸고 그는 항상 재정적으로 투명했다. 나는 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동료라고 느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한 작은 가정을 꾸렸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미래를 위해 함께 저축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퇴로라는 것을 거의 잊고 지냈다. 나는 계산이 아닌 사랑과 결혼했다. 나는 정말 운이 좋고 행복하다고 느꼈다. 때로는 민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서 그를 완전히 안심시켜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다. 한 사람만 아는 것으로 족하다. 딸아. 그것이 조용한 힘이다. 시어머니이신 김 여사님은 여전히 재정에 관심을 갖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셨다. 그녀는 종종 내 아파트 투자에 대해 넌지시 물었다. 서연아, 내 명의로 된 그 아파트 말이다. 세를 놓으면 얼마나 받니? 차라리 팔아서 그 돈으로 외곽에 땅을 사서 작은 원룸 몇 채 지어서 세를 놓는 건 어때? 민준이도 외곽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 나는 항상 능숙하게 거절했다.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봤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두라고 하셔서요. 아버지 말씀이 큰 재산은 확실하지 않을 때 건드리는 게 아니래요. 저는 그냥 현금을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김 여사님은 종종 한숨을 쉬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사업은 배짱으로 하는 거야. 현금만 쥐고 있으면 돈이 썩는 거지. 민주는 그런 대화에서 항상 내 편을 들어주었다. 어머니, 서연이랑 제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제가 이 집은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민준의 보호와 신뢰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민준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재산을 빼앗거나 이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성격도 이해했다. 그녀는 평생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재산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평온한 삶은 결혼 5년 차까지 이어졌다. 우리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는 감정을 키우고 다른 삶의 가치를 찾는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모님을 뵈러 시골에 다녀온 후에 더욱 그랬다. 행복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찾아온다. 이때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재정적 독립이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되었다. 우리가 일상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안도감을 갖게 해주었다. 나는 바로 이 기반이 곧 사상 최대의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민준의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주말마다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쇠약해지셨다. 고향집에 갈 때면 아버지가 드물게 비치는 햇살이 스며드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아버지는 정이 많은 분이셨다. 그는 항상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 우리 마을에는 작은 절이 있었는데 가끔 우리는 그곳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절 구내에 사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아버지가 한 번은 한숨을 쉬셨다. 어르신들은 돈이나 음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의 정, 날씨가 부질 때 기댈 곳이 가장 부족하단다. 늙어서 혼자 사는 건 재산이 있어도 즐겁지가 않아. 민주는 천성이 착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도왔다.
그는 절의 기와 지붕을 수리해주고 선풍기를 더 사들였으며 자주 나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사들였다. 어느 날 저녁, 절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다. 민준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새로운 갈망으로 반짝였다. 서연아, 나에게 꿈이 하나 생겼어. 더 이상 돈에 대한 꿈이 아니야. 나는 미소 지으며 기다렸다. 뭔데요? 사랑의 집을 짓고 싶어. 독거노인들을 위한 곳 말이야. 단지 먹고 입을 것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정이 있고 함께할 친구가 있고 의사가 돌봐주는 곳. 노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큰 가족 같은 곳 말이야. 나는 놀랐고 이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준의 꿈은 아버지가 늘 바라시던 것과 일치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민준 씨.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늘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건설업 경험이 있는 민주는 금세 규모와 건축 양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 나는 관리, 운영 및 자원 동원 부분을 맡았다. 우리는 토지 비용, 건축 자재비, 그리고 월간 유지비를 계산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엄청날 거야.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다. 처음에는 회사 저축의 일부를 쓰려고 했는데 크게 하려면 우리 부부의 개인 자금까지 동원해야 할 수도 있어. 바로 이때 나는 내 개인 재산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망설였다. 내가 사실을 말하면 모든 재정적 장벽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퇴로의 목적을 다시 떠올렸다.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과시할 자원이 아니라 방패였다. 나는 그것을 비장의 카드, 나 자신을 위한 보증으로 간직해야 했다. 나중에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이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는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지만 민준에게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라고 제안했다. 일단 해봐요. 돈은 천천히 생각해요. 이건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인류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것은 새로운 동기, 우리 사이의 사랑과 유대를 더욱 깊게 하는 숭고한 공동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인생은 본래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획에 취해 있을 때 불행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사랑의 집을 짓기 위한 돈을 빨리 모으고 싶은 마음에 수익률은 높지만 위험도 그만큼 큰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우리의 인도주의적 꿈을 실현할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새로운 파트너에 대해 뭔가 불안함을 느껴 말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열망과 자선에 대한 열정에 불타는 민주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날 믿어, 서연아. 이건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는 사랑의 집을 하나가 아니라 10개는 지을 수 있어. 그의 불타는 눈빛을 보니 차마 그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에게는 여전히 조용한 퇴로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우리 삶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흠뻑 젖은 몸,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피로와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 일이 잘 안 됐어요? 나는 서둘러 다가가 그의 외투를 벗는 것을 도왔다.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그의 깊은 한숨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아, 나 미안해. 나 실패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가 무모하게 그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렇게 빠르고 잔혹하게 닥칠 줄은 몰랐다. 민주는 흐느끼며 이야기했다. 그가 파트너와 함께 참여했던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가 파트너가 거액의 자금을 들고 도주하면서 완전히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회사의 모든 저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는 은행과 하청업체로부터 5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을 떠안게 되었다. 서연아,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잡고 외부에서 돈을 더 빌려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를 꽉 껴안고 따스함과 평온을 전하려 애썼다.
괜찮아요. 돈은 잃으면 다시 벌면 돼요.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자 민주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몰라 서연아. 5억은 너무 큰 돈이야. 난 돈만 잃은 게 아니야. 신용도 미래도 다 잃었어. 지난 몇 주간 당신에게 숨기려고 했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했지만 불가능했어. 나 파산했어. 그날 밤 내내 우리 집안은 무거움과 절망에 잠겼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성이며 담배를 피웠다.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눈빛에 걱정이 역력했다. 그는 낙관적이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에서 쉽게 짜증내고 무력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사랑과 격려의 말로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 자물쇠 잠긴 상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퇴로. 이제야 나는 아버지가 왜 나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예견이었다. 만약 내가 공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아파트와 3억 원은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지금쯤 그것들은 은행에 압류되거나 채권자들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조용한 준비 덕분에 나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있었다. 다음 날 민준의 실패 소식이 시어머니 김 여사님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의 반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다. 김 여사님은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와 인사도 없이 거실로 직행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민준아, 너 사업을 어떻게 한 거니? 5억이 웬 말이냐? 너 지금 이 집안 전체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감을 잃고 어머니의 분노 앞에서 벌을 받는 아이에 불과했다. 김 여사님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비난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너는 걔 아내잖아. 남편을 말리지도 않았니? 너도 걔 회사 회계 담당이라며. 이제 어떡할 거야? 너희 부부 재산 얼마나 있어. 전부 꺼내서 메꿔야지. 재정 위기는 즉시 가족 간의 신뢰와 감정의 위기로 변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의 감정이나 나의 좌절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5억 원이라는 숫자와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일단 진정하세요. 저희가 천천히 해결할게요. 지금 민준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진정은 무슨 진정? 5억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빨리 내 예금 다 인출해. 그리고 내 아파트 그거 팔든지 당장 담보로 잡아서 민준이 빚 갚을 돈 마련해. 이럴 때 네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해야지. 김 여사님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탐욕과 공황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날카로운 태도 앞에서 나는 퇴로에 대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민준이 5억 원의 빚을 알린 날부터 우리 작은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의 긴장과 압박으로 가득 찬 차가운 전쟁터가 되었다. 김 여사님은 은퇴한 여성이셨고 평생 통장과 예금에 매달려 사셨다. 그녀에게 돈은 안전, 명예,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었다. 민준의 파산은 단지 재산 손실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과 개인적 명예의 붕괴였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 집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은 단 하나의 주제를 맴돌았다. 돈은 어디에?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축의금 말고 예단으로 받은 돈 얼마나 남았니? 내 3억 원은 어디 갔어? 김 여사님은 민준이 있는 앞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대놓고 물었다. 민준이 거들려 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연이 돈은 서연이가 갖게 두세요. 제 빚은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손을 내저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민준아? 부부는 동고동락하는 거야. 내 빚은 걔 빚이기도 해. 네가 사업에서 운이 없었으니 이제 아내 재산으로 수습해야지. 그녀는 나를 마치 자기 재산을 움켜쥐려는 이방인처럼 샅샅이 훑어보았다. 나는 항상 정중하고 능숙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네, 어머님. 제 개인 예금이 있지만 저도 계산을 해봐야 해요.
그렇게 큰 빚은 제가 다 꺼내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부부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비상금을 남겨둬야 해요. 비상금은 무슨 비상금? 김 여사님은 거의 소리쳤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너 혼자 계산을 하고 있어? 내 남편이 곧 소송당하게 생긴 거 안 보여? 우리 집안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일단 있는 돈 다 꺼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지. 시어머니의 압박에 숨이 막혔다. 그녀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내가 단지 신중하게 준비한 퇴로를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죄인, 무심한 아내로 모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탐욕과 두려움이 김 여사님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철저히 착취해야 할 재정적 자원으로 여겼다. 한편 민주는 무력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예전처럼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지쳐 있었다. 때때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마치 그 역시 서연이가 정말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 아내인가? 라고 자문하는 것 같았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바로 민준의 침묵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혹한 말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와 같았다. 우리 사이에 조용한 의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채권자를 만나러 간 사이 김 여사님은 나를 부엌으로 끌고 갔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말은 더욱 무거웠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네가 돈을 내놓아 민준이를 구하지 않으면 이 결혼이 오래가기 힘들 것 같다. 나중에 민준이가 빚더미에 앉아 너랑 이혼하는 꼴 보고 싶니? 시댁 식구들한테 인색하고 정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싶어? 이 직접적인 협박에 나는 아찔했다. 그녀는 사랑과 명예를 이용해 나를 강요하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이전의 부드러운 모습은 없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뭘 해야 할지는 알지만 저에게도 원칙이 있어요. 민준 씨를 돕겠지만 맹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모든 재산을 무의미하게 쓸 수는 없어요. 저는 제 것을 지켜야 해요. 그건 제 돈일 뿐만 아니라 제 미래이기도 해요. 나의 단호함에 김 여사님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식탁을 손으로 치고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그 계산적인 태도 때문에 후회하게 될 거다. 나는 부엌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내 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부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내 존엄과 안전을 보호하고 명확한 경계를 긋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변했다. 김 여사님은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영수증을 확인했으며 은행 계좌 상황을 묻기 위해 수시로 전화했다. 서연아, 돈 인출했니?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겠다. 민준이가 은행 이자를 갚아야 해서 급해. 안 그러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서둘러야 해.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부탁이 아닌 명령조로 말했다. 나는 지치고 상처받았다. 나는 민준의 아내이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역시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를 탐욕스러운 돈지기처럼 대하는 방식은 깊은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김 여사님이 갑자기 나타났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민준아, 이것 봐라. 내가 사방에 돈 빌려달라고 알아봤어.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 그녀는 서류 뭉치를 식탁에 내려놓고 내 쪽으로 밀었다. 서연아, 이건 내 아파트 등기 서류다. 내일 은행 가서 담보대출 신청해. 이 아파트로 2억은 더 빌릴 수 있을 거야. 내 예단이랑 합치면 빚 대부분을 갚을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나는 민준을 올려다 보았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며 내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나를 보호하는 말 한마디도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 아파트는 서연이 고유 재산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준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에게서 한마디, 단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무력감과 애원이 가득했다. 서연아, 네가 손해보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돈이 없으면 회사는 완전히 파산할 거야. 난 소송당하고 우리는 모든 걸 잃게 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중에 내가 다시 일어서서 2배로 갚을게. 그의 애원은 나를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만 들게 했다. 그는 나를 사랑과 자기 보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민준 씨,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잊었어요?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물이 이미 맺히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저에게 퇴로를 마련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파트와 모든 돈을 담보로 잡았다가 만약 사업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걸 잃고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제 미래는 생각 안 해봤어요. 김 여사님이 즉시 끼어들었다. 무슨 만약이고 아무것도 안 남아? 넌 걔 아내야. 남편과 함께 짊어지는 게 네 의무야. 무슨 퇴로를 계산하고 있어? 네 퇴로는 네 남편이야. 내 남편을 믿어야지. 믿는다고 해서 맹목적인 건 아니에요, 어머님. 나는 반박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지만 재산은 책임이에요. 제가 민준 씨를 돕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유일한 전 재산을 이렇게 큰 위험에 거는 도박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건 민준이를 안 믿는다는 거네. 넌 처음부터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 아들 버릴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김 여사님은 소리쳤다. 가장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나의 재정적 독립이 이기적인 계산으로 분열의 씨앗으로 오해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일어섰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내가 평생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남자, 어머니가 나를 모욕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남자를 보았다. 두 분이 저를, 제 사랑을 그렇게 보신다면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졌다. 저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지 않을 것이고 제 개인 예금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준 씨를 돕기 위해 제 스스로의 방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나는 차키를 들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야 했다.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벗어나야 했다. 존엄에 대해 가르쳐 주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했다. 그날 밤의 격렬한 대질 이후 나와 민준의 관계는 심연으로 떨어졌다. 그의 재정적 붕괴는 우리 사이의 신뢰의 붕괴를 가져왔다. 민준은 더 이상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짜증을 잘 내고 쉽게 화를 냈으며 자주 나에게 분풀이를 했다. 빚, 채권자들의 압박, 그리고 특히 어머니의 강요가 그를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돈 있으면서 왜 나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꽉 쥐고만 있으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 보여? 민주는 어느 날 아침 내가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를 비난했다. 돕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안 돼요. 예금 일부는 쓸 수 있지만 당신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상환 계획을 보여줘야 해요. 이미 빠진 독에 그냥 돈을 던져 넣을 수는 없어요. 계획은 무슨 계획? 그는 식탁을 손으로 쳐서 나를 놀라게 했다. 내가 누굴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 그들은 계획이 아니라 돈이 필요해. 날 사랑한다고 동고동락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넌 그냥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잖아. 그의 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를 격려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본 것은 나의 계산과 신중함 뿐이었다. 그는 우리 둘의 공동의 미래와 나의 존엄을 지키려는 나의 굳건함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내가 무심한 아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만을 위해 재산을 지키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둬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으면 우리는 함께 가라앉을 거예요. 누가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걸 도와주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 그냥 더 이상 널 믿지 않아. 네가 말하는 그 퇴로 믿지 않아. 그건 그냥 네가 날 버릴 준비를 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야. 더 이상 널 믿지 않아라는 말은 나를 죽였다. 그것은 단지 의심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조용한 희생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었다.
사랑하고 신뢰했던 모든 세월이 돈의 폭풍과 타인의 이기심에 휩쓸려가 버렸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실망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커져갔다. 내가 사랑하고 평생 함께 가기로 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두려움과 절망을 믿는 쪽을 택했다. 나의 사랑과 굳건함 대신에 민주는 내 눈빛의 차가움을 알아차렸다. 그는 사과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등을 돌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돈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알아야겠어요. 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버지 댁으로. 내가 집을 나설 때 민주는 벽에 기댄 채 멍한 눈으로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의 침묵과 무력함이 가장 고통스러운 대답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운전했다. 빗방울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의 울음소리는 더 컸다. 나는 사랑으로 결혼을 세웠지만 그는 의심으로 그것을 파괴했다. 나는 독립으로 보호하려 했지만 그는 그것을 배신으로 여겼다. 나는 이해했다. 재정 위기는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냈다. 두려움과 탐욕은 모든 감정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침을 찾고 있었다. 나는 다짐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나야 할 때다. 그분이 이 퇴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도록. 그것은 탈출구가 아니라 내가 굳건히 서서 나뿐만 아니라 민준을 위해서도 가장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나는 곧장 아버지 댁으로 차를 몰았다. 거의 자정이 다 되어 도착했지만 익숙한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마치 아버지가 무언가 예감하신 듯했다. 내가 퉁퉁 부은 눈과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나를 안아주셨다. 내가 늘 찾아 헤맸던 따뜻하고 든든한 포옹이었다. 딸아, 아빠한테 온 건 잘한 일이다. 그는 속삭이며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셨다. 자리에 앉자. 나는 흐느끼며 민준의 빚, 시어머니의 압박, 그리고 특히 민준의 의심과 무심함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재산 공증도 마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요. 그들은 제가 계산적이고 남편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이 퇴로를 지켰지만 제 결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며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셨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다시 국화차 한 잔을 따라주셨다. 이번에는 결혼 전날 밤보다 더 따뜻한 차였다. 딸아, 기억나니? 아빠가 이 퇴로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존엄을 지키고 자립할 권리를 갖고 늙어서 벼랑 끝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다. 하지만 존엄은 네가 지킨 돈의 액수에만 있는 게 아니야. 존엄은 네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단다. 아버지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씀하셨다. 너는 물질적인 힘을 지켜냈으니 이제는 그것을 도망치는 데 쓸 게 아니라 맞서 일어서는 데 써야 한다. 아버지는 분석하셨다. 민준이는 지금 무너져 있단다. 빚과 압박이 그 아이를 쓰러뜨렸어. 그 아이가 가혹한 말을 하는 건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절망했기 때문이야. 그 어머니의 탐욕과 자신의 무력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 거지. 만약 네가 이 퇴로를 지금 당장 이혼하는 데 쓴다면 재산은 지킬 수 있겠지. 하지만 민준이를 잃고 더 중요하게는 너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될 거다. 너는 영원히 계산적이고 어려울 때 남편을 버린 사람으로 남게 될 거야. 재정적 독립의 힘은 이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니란다. 아버지는 단언하셨다. 그것은 네가 굳건히 설 자리,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고 평등과 인류애의 기반 위에서 내 결혼을 재협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야. 아버지는 주름지고 따뜻한 손을 내 손 위에 얹으셨다. 너는 이미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어. 돈도 집도 결정권도 가졌지. 이제 그 권리를 이용해 인도적인 해결책. 민준이와 그 어머니 모두가 마음으로 승복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너와 민준이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결말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의 어두운 방을 비추는 빛과 같았다. 그렇다. 나는 도망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조자가 되기 위해 퇴로를 지켰다. 내가 떠나면 민주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도우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나의 독립을 이용해 의미 있는 인도적인 해결책, 조건을 제시한다면 나는 민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존엄을 구하고 결혼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새로운 힘이 몸속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서 이 비밀을 밝힐 거예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잘했다, 딸아. 내 퇴로가 탈출구가 아니라 온전함과 인류애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내 아버지에게 보여주렴. 아버지의 위로와 조언으로 하룻밤을 보낸 후 나는 필요한 평정심과 힘을 되찾았다. 내가 개인 재산을 지킨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의 존엄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아침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민주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들어 쳐다볼 뿐 눈빛에는 여전히 절망과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얘기 좀 하고 싶어 서연아. 그가 쉬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머니도 계시는 게 좋겠어요. 민주는 놀랐다. 왜 어머니를? 이 문제는 당신의 돈 문제뿐만 아니라 제 믿음, 명예, 그리고 재산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어머니도 사실을 들으셔야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시어머니 김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쾌함으로 가득했다. 돌아왔니? 생각은 잘해봤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 할 거니? 일단 오세요, 어머님. 어머님과 민준 씨 모두에게 명확히 할 말이 있어요. 이 문제는 투명해야 해요. 30분쯤 후 김 여사님이 도착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얼굴에는 단호함과 약간의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내가 굴복했고 재산을 넘기기로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래, 말해봐라. 생각 다 끝냈지. 내일 아침에 같이 절차 밟으러 가자. 민준이 구하는 게 최우선이야. 그녀는 재촉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두렵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느꼈다. 민준 씨, 어머님, 우선 저는 민준 씨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 돈을 사용해 그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옅게 웃었다. 좋아. 그럼 뭘 기다려? 돈은 어디 있니? 잠깐만요, 어머님. 나는 말을 끊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해요. 제가 민준 씨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조언을 믿고 인생의 불확실성을 믿었기 때문에 비밀로 간직해온 사실입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자물쇠 잠긴 상자를 꺼내왔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나는 말을 시작했다. 제 예단 3억 원은 모두 결혼식 전에 제 고유 재산으로 공증 절차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그것들은 제 합법적인 고유 재산이며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방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무섭게 조용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김 여사님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점차 변해갔다. 그것은 즉, 나는 계속했다. 이 아파트는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이 돈은 민준 씨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요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완전히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말이죠. 법은 저를 보호하고 저는 제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상자를 열어 공증 서류와 예금 통장을 꺼내 민준과 그의 어머니 앞에 놓았다. 민준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충격, 그리고 극심한 고통과 부끄러움으로 변해갔다. 김 여사님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이 사실은 김 여사님의 공황과 탐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또한 민준이 나에게 보냈던 의심과 독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이기도 했다. 진실의 힘은 나를 당당하게 세웠다. 자율과 존엄이라는 감각이 이토록 분명했던 적은 없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위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공증서류 뭉치와 예금 통장을 민준과 그의 어머니 앞에 놓았다. 종이가 나무 테이블 표면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긴장감 넘치는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소유권 공증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던 그녀는 이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이걸 언제 한 거니? 왜 민준이한테 숨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강압적인 톤에서 마치 배신당한 듯한 쓰라린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나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 네, 어머님. 결혼 전에 아버지의 당부에 따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던 퇴로 저의 준비였습니다. 민준 씨가 신경 쓰지 않길 바랐고 이 계산적인 행동이 우리 사랑을 해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님의 탐욕과 의심이 저와 민준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았기에 저는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부끄러움이 그를 뒤덮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서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물러설 수 있었고 즉시 이혼하고도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 여사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공격할 명분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 믿어야지. 네가 이렇게 한 건 민준이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넌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이혼하고 싶었다면 몇 주 전에 민준 씨가 더 이상 널 믿지 않아라고 말했을 때 했을 겁니다. 저는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끝낼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 댁으로 돌아갔고 아버지는 제게 재정적 독립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일어서기 위한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준 씨 보세요. 이 아파트와 이 3억 원은 제 고유 재산이고 채권자들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지키고 당신 혼자 5억 원의 빚을 감당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머님이 가혹한 말로 저를 압박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게 하려 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셨나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이미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정말 너무 나빴어. 너무 절망적이었어. 어머니가 당신에게 상처 주게 내버려 뒀어. 당신의 사랑을 의심했어. 미안해. 그의 사과가 즉시 내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 여사님도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다. 그녀의 탐욕은 벗겨졌고 나의 독립에 대한 진실은 그녀가 나를 조종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나도 미안하다, 서연아.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무 민준이 걱정을 해서 모든 걸 잃을까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이 대질은 판도를 뒤집었다. 나는 더 이상 위협받는 약자가 아니었다. 나는 재산과 권력, 그리고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진실은 모든 계산과 의심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반, 마지막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나는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내 퇴로가 책임으로부터의 탈출구가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끄는 길임을 증명하는 결정. 내 개인 재산에 대한 진실은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김 여사님에게 그것은 자신의 모든 통제 노력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다. 그녀는 권력을 잃었다. 그녀는 내가 감정과 의무로 조종할 수 있는 순종적인 젊은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공증 서류들은 나의 철저한 준비와 단호함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요구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불필요하게 며느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민준에게 이 충격은 더욱 깊었다. 그것은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는 내가 그를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용히 안전망을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보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고 모욕했다. 민주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사과를 담고 있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보았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그는 내가 떠나고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지킬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내가 돌아오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서연아, 나.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내가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미안해. 당신은 모든 것을 옳게 했는데 나는 당신의 믿음을 저버렸어. 그는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행동은 나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나를 원망해. 나랑 이혼해. 난 자격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너한테 이 책임을 짊어지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 나는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웠다. 민준 씨,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무릎 꿇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당당히 서서 진실을 직시하길 바라요. 진실은 내가 모든 걸 잃었다는 거지. 그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고 그 비밀을 지켰어. 나는 당신을 의심했고 어머니가 당신을 모욕하게 내버려 뒀는데 당신은 돌아왔어. 왜, 서연아, 왜 떠나지 않았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나는 그의 붉어진 눈, 내가 처음부터 사랑했던 진심을 되찾은 그 눈을 바라보았다. 떠나지 않았어요, 민준 씨. 나는 그의 수척한 얼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이 퇴로가 탈출구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하셨어요. 내 존엄은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있고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 주길 바라요. 나의 재정적 독립이 내가 탐욕과 절망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다는 것을요.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김 여사님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아들의 행복을 거의 깨뜨릴 뻔했기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님, 이번 일이 저와 어머님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통제와 의존 위에 세워질 수 없어요.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 재정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여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나의 폭로는 목적을 달성했다. 내 재산을 보호하고 명확한 경계를 그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했다. 우리 사이의 신뢰는 깨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다시 세워질 기회가 생겼다. 대질의 밤이 지나고 집안 분위기는 차분해졌지만 더 이상 긴장이나 적대감은 없었다. 민주는 자신의 엉망이 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돈을 달라고가 아니라 걱정을 나누고 후회를 표현하기 위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마주 앉았다. 민주는 나를 보았다. 이번에 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결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지만 네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너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우리 둘의 존엄을 지켜준 사람이야. 내가 돈에 눈이 멀어 너에 대한 존중을 잃었던 게 잘못이었어. 그는 우리의 결혼 반지를 꺼냈다. 내가 아버지 댁으로 가던 날 빼놓았던 그 반지. 그는 내 손을 잡고 내 손바닥에 반지를 놓았다. 다시 청혼하고 싶어, 서연아. 낭만적인 커플의 서약이 아니라 시련의 불길을 이겨낸 성숙한 인생 동반자로서의 약속이야. 민주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을 달라고도 집을 담보로 잡으라고도 하지 않을게. 내 재산은 그대로 지켜.
이 빚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게. 하지만 내가 필요해. 동반자로서, 정신적으로 함께 짊어지고 삶의 의미를 함께 찾아갈 사람으로서 네가 필요해. 나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민준, 진심과 책임감의 민준이었다. 나는 손안에 반지를 꽉 쥐고 미소 지었다. 민준 씨, 말했잖아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저는 돌아왔고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퇴로가 탈출구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요. 그것은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길,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더 온전한 결혼을 세우기 위한 기반이에요. 무슨 뜻이야, 서연아? 그가 물었다. 우리 꿈 기억나요? 사랑의 집에 대한 꿈. 저는 독립된 재산이 있고 당신은 건설 경험이 있어요. 당신은 빚이 있지만 잘못을 만회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있어요. 나는 그를 보며 희망에 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퇴로는 우리가 멀어지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길을 만들 능력을 갖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돈을 잃었지만 우리가 한때 추구했던 인도주의적 가치를 잃어서는 안 돼요. 민주는 내 말을 들으며 눈빛이 점차 밝아졌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했다. 나는 그가 단지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엄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를 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알겠어, 서연아. 내 말이 맞아. 다시는 내 퇴로를 의심으로 보지 않을게. 그건 행운이었고 우리 미래를 위한 보증이었어.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결혼 서약을 주고받았다.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함께 유익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 새로운 감동적인 결혼 서약 후 나는 행동해야 할 때임을 알았다. 진실을 통해 경계를 그었고 이제는 내 개인 재산을 이용해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민준이 거절할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인도적인 조건. 합의를. 나는 민준과 다시 앉았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개입 없이 진지한 회의였다. 나는 노트북과 장부를 가져왔다. 민준 씨, 5억 원은 거대한 빚이에요. 당신 혼자 단기간에 다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운이 좋아요. 제게 현금 3억 원과 세를 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이 3억 원 전부를 인출해서 당신이 빚의 큰 부분을 갚는 데 도울 수 있어요. 민주는 더듬거렸다. 안 돼, 서연아.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건 당신의 전부야.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잖아. 제 말 끝까지 들어봐요. 나는 말을 끊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공식적인 합의예요. 나는 그를 보았다. 내 눈빛은 단호했다. 제가 이 3억 원을 당신 빚 갚는 데 쓸게요. 그 대가로 당신은 2가지를 약속해야 해요. 말해봐. 민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이 가득했다. 첫째,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민준 씨는 남은 능력과 신용을 총동원해서 남은 2억 원의 빚을 향후 3년 안에 갚아야 해요. 어떤 형태로든 추가 대출은 금지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모든 거래를 저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해요.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 아파트는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절대 팔거나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아파트를 담보 자산으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한때 꿈꿨던 사랑의 집을 위한 견고한 물질적 기반으로 삼을 거예요. 민주는 이 제안에 완전히 놀랐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감동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당신 전 재산을 좋은 일에 쓰겠다는 거야? 좋은 일이 아니에요, 민준 씨. 이건 우리가 만회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망가뜨렸어요.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재정적 안정을 이용해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아버지가 안타까워하셨던 독거노인들을 돌봐야 해요. 저는 제 독립을 이용해 우리가 더 이상 부유하지 않더라도 온전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할 거예요. 나는 덧붙여 설명했다. 당신이 동의한다면 그 아파트는 여전히 제 명의로 남겠지만 신성하고 건드릴 수 없는 자산이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보증이에요.
인생이 어떻든 우리가 기댈 곳과 추구할 인도적인 일이 항상 있다는 보증. 민주는 일어서서 테이블을 돌아 나를 꼭 껴안았다. 이번 포옹은 이전의 포옹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후회, 감사, 그리고 완전한 헌신의 포옹이었다. 동의해, 서연아. 무조건 동의해. 고마워. 당신의 퇴로를 이용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줘서 고마워.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 직후 나는 3억 원을 인출하여 민준이 빚의 대부분을 해결하도록 이체했다. 남은 부분에 대해 민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웠다. 나의 독립은 나를 버리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인류애의 기반 위에 내 결혼을 재건하는 건축가로 만들었다. 내가 개인 돈 3억 원을 사용해 민준이 빚의 대부분을 해결한 후 그의 심리적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는 본래의 낙관주의와 열정을 되찾았지만 이번에는 그 열정에 겸손과 깊은 감사가 더해졌다. 민주는 말로만 감사하지 않았다. 그는 행동으로 완전히 변했다. 그는 짜증내는 습관을 버렸고 더 인내심이 생겼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재정과 자선 프로젝트에 관한 내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했다. 서연아, 많이 생각해봤어.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사랑의 집 스케치를 함께 보며 민준이 말했다. 아버님이 너에게 퇴로를 마련하라고 하신 게 가장 고귀한 보호였다는 걸 깨달았어. 그건 너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탐욕과 나약함으로부터 나를 보호한 거였어. 내게 개인 재산이 없었다면 아마 난 너한테 전부 담보로 잡으라고 강요했을 거고 실패했을 때 우리 둘 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야. 이제 그 아파트는 매일 나에게 존엄에 대해 상기시켜줘. 그건 우리가 누리기 위해 모아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자원이야. 이제 알겠어, 서연아. 내 존엄이 우리 결혼을 구원했어. 그는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김 여사님은 충격 이후 나에게 사과하러 오셨지만 민준이 막았다. 어머니, 서연이한테 더 이상 사과하지 마세요. 잘못은 저와 어머니가 돈에 대해 너무 걱정하신 탓이에요. 서연이를 보세요. 그녀는 저를 버리고 3억을 지킬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걸로 저를 구해주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돈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쓰일 거라는 걸 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민주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우셨어요. 변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재정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사랑의 집 프로젝트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민준의 재확인은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는 작고 확실한 프로젝트부터 시작하며 조금씩 신용을 다시 쌓아갔다. 그는 더 이상 서두르거나 모험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장부 관리를 도왔고 이번에는 그가 모든 돈의 출입을 나와 완전히 투명하게 공유했다. 우리의 사랑과 존중은 더욱 굳건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낭만에 의존하는 커플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우는 두 명의 동료였다. 우리는 사랑의 집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내 아파트는 임대 계약이 끝나면 개조될 것이다. 건설 경험이 있는 민주는 충분한 채광, 튼튼한 난간, 노인을 위한 넓은 화장실, 그리고 공동생활 공간을 갖춘 따뜻하고 친근한 설계도를 그렸다. 우리는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야, 서연아. 외로운 분들을 위한 가족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 자신이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되찾게 될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퇴로는 의심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보험이었다. 그것은 재산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더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었다. 민주는 5억 원의 빚을 모두 해결했고 신용은 회복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숭고한 조건이 실현될 때가 왔다. 내 아파트 임대 계약이 끝났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을 짓는 꿈을 실현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아파트는 좋았지만 목적에 맞지 않았다. 민주는 이 프로젝트에 모든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험을 쏟아부었다. 그는 대규모 건설팀을 고용하는 대신
직접 벽돌 한 장,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감독했다. 그는 집이 충분한 빛을 받고 튼튼한 난간이 있으며 노인을 위한 넓은 화장실을 갖추도록 설계했다. 서연아, 이 집이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해. 어르신들이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곳이어야 해. 민주는 설계도를 들고 기쁨에 찬 눈으로 말했다. 이 협력은 우리 결혼에 대한 최고의 치유제였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예전의 긴장과 돈에 대한 계산을 잊었다. 민주는 물질적인 부분을, 나는 정신적이고 운영적인 부분을 책임졌다. 나는 사회단체, 자원봉사의사, 그리고 돌봄 직원을 찾아다녔다. 나는 민준의 빚을 갚고 남은 돈과 이전 임대 수익의 일부를 시설과 초기 운영비에 투자했다. 이 돈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귀중한 시작 자금이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도 충격과 후회 끝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다. 그녀는 더 이상 돈 얘기를 하지 않고 시장에 가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불과 생필품을 사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 다른 후원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연아, 미안하다.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 일이 훨씬 더 의미 있구나. 너랑 민준이가 함께 일하는 걸 보니 민준이가 수십억을 버는 것보다 더 기쁘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함께 벽에 페인트 칠을 하며 그녀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다. 결국 나의 독립은 민준과 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까지 구했다. 민준은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그는 더 이상 큰 빚 걱정 없이 창조에만 집중했다. 그는 사랑의 집을 짓는 기쁨이 큰 건설 계약을 따내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여. 서연아, 내가 큰 회사를 지켰다면 이 일을 할 시간이 없었을 거야. 지금은 작은 일을 하지만 의미는 커. 나는 동의했다. 맞아요, 민준 씨. 이번 실패는 축복이었다고 믿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고 사랑과 인류애가 목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니까요. 거의 6개월간의 힘든 작업 끝에 사랑의 집이 완성되었다. 따스한 보금자리라는 이름을 가진 작고 아늑하며 편의시설이 완비된 집이었다. 우리는 바로 나의 독립, 바로 그 존엄의 퇴로를 이용해 새로운 길, 인생의 의미로 이끄는 길을 만들었다. 따스한 보금자리의 개원식 날은 마치 하늘의 축복처럼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었다. 우리는 양가 부모님, 친한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초대했다. 퇴로와 인류의 씨앗을 심어주신 아버지는 나와 민준이 함께 세운 그곳을 바라보며 서 계셨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서연아, 정말 잘했다. 자립의 힘을 이용해 가장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행사에서 민주는 짧지만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그는 지나간 빚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패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 이곳은 저희 부부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곳입니다. 예전에는 돈 버는 것, 아주 많이 버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큰 위기를 겪고 나서 돈으로는 사랑과 평온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아내 서연이가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주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서연이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조건을 걸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 그녀는 재정적 독립을 인류애로 바꾸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남은 세월 동안 어르신들, 우리에게 강인함과 선함을 가르쳐 주신 분들을 돌보며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도 우셨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다. 네가 자랑스럽다. 서연아, 네가 진짜 부자야. 행사가 끝나고 첫 어르신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옛 친구분도 계셨고 마을의 독거노인 이웃도 계셨다. 우리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돌보았다. 민주는 이제 건설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었다. 그는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작은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계했다. 나는 식사와 약을 챙기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활동과 가벼운 체조를 조직했다. 사람들은 나를 서연 원장님이라고 불렀다.
이 헌신은 남은 상처를 모두 치유했다. 우리는 더 이상 다투거나 서로를 의심할 시간이 없었다. 내일이 의미 있게 지나갔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그들의 눈 속의 평온함은 우리 사랑의 가장 귀한 보약이었다. 우리는 자원봉사 활동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우리 결혼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존중, 나눔, 그리고 숭고한 삶의 이상 위에 세워졌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 우리가 따스한 보금자리를 개원한 지 20년이 넘었다. 나와 민주는 이제 인자한 노부부가 되었다. 내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민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졌다. 옛날에 퇴로였던 그 집은 여전히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다.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후원자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확장했다. 결혼 초처럼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감정과 마음의 평온함에 있어서는 무한히 부유하다. 민주는 빚을 다 갚은 후 더 이상 크고 위험한 프로젝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열어 자선공사와 가난한 사람들의 집수리를 전문으로 했다. 그는 자신을 부양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보금자리를 유지할 만큼만 일했다.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작은 전셋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 집은 이제 사랑과 평온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에게는 친자식은 없지만 수십 명의 정신적인 자식과 손주들이 있다. 바로 어르신들과 헌신적인 젊은 직원들이다. 나는 종종 민준 곁에 앉아 어르신들이 기체조를 하는 정원을 바라보며 자문한다. 만약 그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재정적인 퇴로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모든 것을 잃었거나 혹은 이혼하고 내 계산적인 태도 때문에 수치스럽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독립을 이용해 선택하고 협상하고 창조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퇴로는 결국 가장 온전한 삶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다. 그것은 재정적 독립이 의심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사심 없는 인류애를 세우는 견고한 기반이라는 증거였다. 어느 날 오후, 이제 거의 90세가 되신 아버지가 내 곁에 앉으셨다. 그는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보셨다. 딸아, 네가 아빠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냈구나. 아빠는 내게 존엄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그 존엄을 이용해 한 가정을 구하고 수많은 다른 노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구나. 나는 이제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의 조언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 퇴로는 탈출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게 해준 열쇠였어요. 민준이 우리 곁으로 와서 나와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 노년의 행복은 은행 계좌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 어르신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마음의 평온함, 그리고 비바람을 통해 단련된 사랑에 있었다. 우리는 결혼이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숭고한 인도주의적 삶의 이상 위에 세워질 때만이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